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인데 사실 지금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이 미래가 없다. 결국은 서울에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구들을 위한 뭐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 재건축에서 뽑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 때 철저히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진짜 서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기를 보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을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이슈 토크 후일담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가 좀 바뀌었죠? 네. 자, 오늘은 그 최근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 네.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요즘 그냥 88 치면 뭐 한 수십 개가 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등등.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대책을 직접 설계한 국토교통부의 진현환 차관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이것저것 네. 꼼꼼히 샅샅이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죠. 진 차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국토부 1차관을 맡고 있는 진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출연하셔서 예, 제가 아마 올 초 설 전에 그러셨죠. 한번 처음으로 출연해서 어. 땀을 많이 흘렸죠. 예. 야, 뭐 차관님 막 저렇게 얘기해도 돼? 먼저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 그냥 좋은 얘기 하러 또 종종 모시고 그러면 좋은데, 또 이 부동산 가격이 또 꿈틀꿈틀해서 또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큰 줄기가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좀 그냥 브리핑 내지는 설명 이렇게 먼저 좀 들어보고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떤 걸 좀 골자로 삼으셨어요? 이번 88 주택 공급 대책의 그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그게 주변 지역으로 또 확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값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의 오르는 양상을 보면 과거 좀 달라요. 과거에는 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투자 목적의 투기 수요가 먼저 달랐는데 이번에는 실수요 중심으로, 그리고 대상 주택도 한 5년 10년 되는 준신축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 직접적인 자기가 다 살고 싶어. 그래서 현재는 실거래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산다는 예.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제가 불안해지면 과거처럼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의 연끌 매수라든지 아니면 투기 수요 이런 걸 또 가세를 하게 되면 주택 시장이 더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주택 공급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의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파트로 수요가 쏠림 현상이 강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원래도 아파트 좋아했는데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담대나 이런 금리가 떨어졌죠. 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과연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는 거 맞냐. 이런 공급 우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그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충분히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을 해서 공급 우려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확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인터뷰에서는 서울에서도 미분양 넘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농담이죠, 농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도심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도심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또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특히 재건축 사업은 평균 한 14년 15년 걸려요. 그래서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건축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의 여러 가지 걸친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또 규제를 또 단순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서 재건축 기간을 대폭 줄여줘서
비용을 줄이겠다. 얼마나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15년 걸리는데 예.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년이에요? 15년이라는 게 제일 먼저 재건축 입안에서부터 예. 입주까지 한 15년 걸립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1월달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뭔가하면 안전진단이 30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 해도 된다? 사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음. 패스트트랙 들어가면서 일단 시작부터 해라. 한 3년을 줄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절차 간소를 통해서 추가 3년에서 음. 적어도 한 15년 되는 기간이 9년 이내로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구역 지정부터 예. 재건축이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중인 그 아파트 수가 재고 주택이 한 37만 채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에 예. 예. 웅성웅성 진행되는 예. 그죠? 구역 지정부에서 공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대상 아파트들이 한 37만 채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예, 37만 채 그럼 다 되는데. 이제 철거하고 예, 짓고 예. 있는 거네요. 예. 예. 어떤 거는 이제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거고 조합 설립 단계에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다양한 단계가 다 그 합치면 과정 안에 다 그런데. 합치면 한 37만 호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3만 채 정도를 적어도 29년까지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첫 번째 거고요. 진도 좀 빨리 예, 빼서.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도심의 주택 공급이 많이 한 반 정도 절반이 됐던 거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입니다. 빌라나 다세대나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그게 착공이 안 된대요. 아니면 지난- 도시형 생활주택 뭐 완전 이런 또 부분인데 끊겼다던데요. 예.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여파도 있고 해서 수요도 없고 공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비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9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밖에 지금 안 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이게 한 평균적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뭐 10% 줄어서 한 2, 3천 여기에 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LH 같은 주택 공기업이 일정 주기로 맞는 주택을 지으면 그것도 100% 사주는 예. 약정에서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을 처음부터 한 지으면 사준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11만 원 이상 늘리고 서울은 특히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아파트를 쏠림 현상도 좀 막아주고 도심에서 공급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위 3기 신도시나 서울 주변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공택지구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뭐 사전 청약이 취소했다든지 또 LH한테 토지를 받은 주택업자에서 네. 이거 사업성 없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위약금 내고 반납한다든지 이런 일에서 지금 거기 공사도 잘 안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 대해서는 분양한 것도 지금 스톱돼서 우리는 분양 받은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는 LH에서 LH가 판 땅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업자에 대해서는 준공때까지 그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다 사줄게. 네. 그래서 LH가 22조 원 규모의 매입 약정을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가 이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 리스크 때문에 분양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기 신도시 하고 있는 주택에 보면 지금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뭐한 180%, 1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유효토지라든지 자주동기 비율 같은 걸 좀 이런 걸 좀 함께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3기 뽑아낸다. 신도시의 용적률을 좀 높여서 조금 더 빽빽하게 짓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용적률뿐만 아니라 여유투지, 유유부지라든지 또 예. 자족용지 같은 거리 좀 지나치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주거용지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오피스 거에서 들어가려고 예. 생각했던 땅에 아파트 예. 넣겠다는 말씀이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게 예.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하면 뭐 청년 뭐 신혼부부 아니면 또 뭐 출산가구 등등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그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예. 당초 저희가 한 2만 호 생각했던데 그걸 대폭 늘려서 한 8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면 저희가 공급을 순정하는 게 한 21만 호 이상 예. 그리고 공급을 땡기는 거 조교하는 게 또 21만 호 이상에서 한 두 개 다 합치면 한 42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조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일산 신도시가 한 7만 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매년 29년까지 6년간 한 일산 신도시에 번가는 그런 주택이 매년 추가로 공급되거나 땡겨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당겨지는 건 아파트 재건축이 당겨지는 부분도 있고 네. 빌라가 빨리빨리 지어지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지금 워낙 공급이 멈춰 있으니까 네. 그죠? 또 충분히 공급하고 빨리 공급한다. 이제 네. 하나하나 어떻게 방식이나 그 대안들 또 제도 어떻게 고칠 건지 하나하나 이제 여쭤보도록 하고 그 전에 집값이 좀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좀 부양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집값 부양하면 사실 경기도 좋아지고 GDP도 올라가고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기조는 집값이 이대로 전 요 정도에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안정 기조인가? 집값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내려가야 한다는 하향 기조인지 아니면 뭐 PF나 이런 사업장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살짝 집값도 조금 뭐랄까 지금의 침체 기조는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의 집값은 절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같은 경우에 실거래로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99.6%가 올랐어요. 네. 두 배. 그래서 네. 5억짜리가 10억대고 10억짜리가 20억대고 20억짜리가 40억 됐어요. 5년 동안에. 네, 5년 동안. 그래서 이미 주택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현재 사실 그 젊은 세들이 집 구입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택 가격이 절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지 네. 절대로 현장을 유지하거나 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양 정책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그 획기적인 공급 정책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라서 그 친구들 집 사는 거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하향 안정화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향 안정화와 서울 아파트 공급에서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가 어떻게 양립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재건축을 주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상에 강했어요. 주택을 특히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재건축 항상 집값의 진원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규제의 수단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난 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재건축이 엄청 그 엉들어지면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전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었죠. 근데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는 더 이상 재건축은 재건축 자체의 그 가치만 가지고 재건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재건축은 지원을 해야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 금전적이든 뭐 행정 여러 가지 행정 용적률을 절차라든지 올려주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해라고 예. 하면 타산이 안 맞아서 잘 안 그래서 되죠. 그 부분을 대해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있지만 또 한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이 15년 걸리던 걸 9년을 줄여준다. 그러면 재건축 요즘 서울의 제일 큰 단지들은 하나의 단지가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조가 넘어요. 예. 그 사업비를 처음에 조달한 금융비용 조달을 위해서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랑 9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금융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번 대출에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자기 돈 한 푼 없이 보탬 없이 재건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그럼 재건축을 하는 그 본인의 분담금 소위 말하는 그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는 70%까지 본인 그 주택연금에서 분담금을 뽑아서 인출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유일한 목표는 예, 거기 있을 그래서 테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2억, 시세 한 17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 절반인 6억까지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6억까지 가능하니까 6억의 70%하면 한 4억 2천원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재건축의 분담금 납부목 일시 네. 인출이 가능합니다. 분담금 없으신 분도 집 한 채 낡은 집 한 채는 있으실 테니 그렇습니다. 찬성하시고 나중에 분담금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뽑아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대출 받아서 그 분담금 내자는 말인데요, 그죠? 조금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있는 분은 예. 요즘 이제 DTI나 DSR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직장에 매년 나오는 소득 프로가 대출이 있기 좀 때문에 그걸 나오죠. 가지고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들은 대출조차 연금과 안 특히 이제 되니까. 일기신도시나 분당이나 이런 데좀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당장 목돈이 없고 그런 집 한 채 있는 게 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택연금 영목이지에 가입하시면 거기에서 충분히 돈을 어느 정도 분담금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공급 정책을 위주로 해서 분명하게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제 뭐 차관님이 너무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국토부가 집행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도 보면 집값이 분명히 좀 내리려고 그랬는데 보금자리론 같은 거 한 40조 원 풀면서 정부가 이게 좀 집값 내려가는 걸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올해도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게 수조 원이 풀리면서 예.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좀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주택도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원래서 네.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면 공급 곡선이 밑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네. 가격에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런데 수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저 주택 가격을 좀 자극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여러 가지 그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모기지들이 네. 좀 많이 풀려서 그게 혹시 유동성을 통해서 집값 수요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랑 같은 거는 2년 내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현재까지 한 4조 8천 정도 네.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조 정도는 갈아타기. 신규 구입이 아니고 갈아타기 대환 수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뭐 디딤돌 대출 같은 일반적인 그 정책 모기지 주택 구입 전세자금 이 대출이 문제인데 그게 지금 한 30조 정도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저렴한 주택 구입이나 그다음에 임차 비용을 조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수요를 자극 측면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기금의 어떤 건전성이나 또 계속성, 연속성 이런 걸 봐서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수요 관리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2단계 스트레스 디하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가계 대출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금융기관들의 제대로 짓고 있는지 창구 지도라든지 그리고 또 지나치게 유동성이 많이 쏠려 풀리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금융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보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필요한 시기에 내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원장 기자의 질문은 그냥 약간 상향 내지는 안정을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하향 안정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 조금 내려가려고 하면 그 자꾸 이렇게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이 필요한데 그 대출 없었으면 집값은 더 내렸을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서민들은 집 어떻게 사라는 말이야 라고 공백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싸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원하시는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도 있었을 텐데 왜 자꾸 정책 대출이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부가 안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궁금함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인데요. 예, 사실 그 고민을 정부의 좀 정책이 들려주십시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희 저출생 문제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네. 저출생 문제에 가장 조사를 해보면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다음에 보육 문제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주거 문제의 또 핵심이 또 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새로 제안해서 상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어쨌든 이게 정체적으로 그 정책 모기지가 유동성을 많이 늘려서 주택 시장의 수요를 늘릴 측면이 없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조정해 나갈 알겠습니다. 거라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런 정책 모기지가 없으면 또 젊은 층 중에 소득 좀 있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세대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기회를 안 주냐? 형들 세대는 다 대출 받아갖고 집 사놓고 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럴 수도 네. 있고 걱정되는 게 만약 그렇게 해서 수요가 끊기면 그럼 집값은 툭툭 잠깐은 떨어지지만 한 반년 떨어지고 나면 이제 지금 외곽에 PF 진동 안 나는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시작이 안 되고 멈춰버리면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 나중에 2, 3년 후에 이 공백 때문에 오르는 폭이 또 더 커지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질문은 드립니다만 네. 답은 네. 쉽지는 않을 것 그 같고 공급 정책 관련해서 하여간- 하나만 더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그 기간 축소하는 네, 그 거 얘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지 해보죠.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뭐 생각보다는 질문이 날카롭죠?
아, 예, 예. 예. 아, 제가 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물을 이제 마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쪽을 원하는 국민들과 이쪽을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네. 또 우리 진정아님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서 공급하면서 이제 일산 한 7만 가구, 일산 하나 정도가 생길 만큼 충분한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했는데 수도권에 그렇게 주택을 지어놓으면 아마 다 입주가 될 겁니다. 대부분 분양이 되고 그죠? 입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디선가 그분들이 또 들어올 텐데 제가 늘 궁금한 건 이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대도시는 인구 유출도 심하고 인구 감소도 심한데 자꾸 서울 주택에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지어놓으면 제가 볼 때 서울에 7만 가구가 새로 해마다 생겨나면 순증하면 그러면 지방도 그만큼 비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주택 시장이 어떤 뭐 차별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 외곽의 인기 지역 중심으로서 아파트만 지금 가격이 네. 오르는 거거든요. 거리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그리고 지방은 아파트 비아파트 말할 것 없이 네. 모두 다 거래도 잘 안 되고 하향 안정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차별화돼 있고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려도 결국은 주택이라는 건 모든 지역하든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제때 공급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한 93%. 네. 과거에 94%에서 93% 떨어졌어요. 또. 예. 전국 주택 보급률 한 102%, 100% 넘는데.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서울은 지금 가구수 비해서 멸시주택을 감안할 때 네. 신주택 공급이 더 안 되고 있다는 지금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거는 도심에서 공급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도시 외곽을 자꾸 확산시키는 거 왠지 확산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도심에서 공급되는 뭐 재건축 촉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 이제 서울에서 지비를 풀겠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에서 제가 201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보험자리 주택 하면서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은 적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 12년 동안 다 경기도에서 예. 이제 풀어서 그게 다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뭐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나머지 그 공호택지나 아니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그런 주택들은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GTX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많이 개선시키고 지방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지방은 현재 지방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에 지금 전국 미분양이 한 7만 5천 채 네. 되는데 그중에 중공업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이는 한 1만 5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 2, 3천호가 다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발표했지만 그 기업 구조적 리처, CR 리처라고 해가지고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민간 재무투자 FI가 CR 리처를 구성해서 지방 미분양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걸 가지고 일정 기간 인배해서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네. 나누는 그런 건 지금 현재 벌써 시행사들이 한 5천 채 이상 그 매각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방 미분양 정책은 그런 부분을 풀고 또 하나는 지방이 또 공동화나 지방이 여러 가지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국토 정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도심 융합 특구라든지 뭐 기업 혁신 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기회 발전 특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성장 거점을 조성을 하는 게 맞고 또 지역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지역별로 또 첨단 산업 예. 육성하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국가 산대에서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을 같이 해서 결국은 지역이 살기 좋고 그리고 굉장히 그 쾌적하게 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도 좀 완화될 거고 그럼 수도권의 주택 수요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재건축 이야기 할까요? 아무래도 관심들 많으시니까. 예, 자, 일단 재건축 단계. 단계를 축소시킨다. 네. 예. 서울시 통계만 봐도 정비구역 지정하고 입주인가요? 아니면 이주던가 한 9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에서 9년. 이거 어떻게 빨라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이 입안해서 안전지단 처음에 안전지단에서 입안해서 입주까지 한 지금 14년 15년 네. 걸려요. 그래서 그게 입주까지. 전번에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지단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그리고 또 그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한 3년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통계획이라고 해서 네, 신설 네. 통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한 3년을 줄게 되고 이번에는 재건축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동시 수립하게 하고 또 승인도 동시하게 하고 그리고 뭐 재건축 같은 게
조합을 구성하려면 현재 지금 동의율이 4분의 3, 7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동의율을 예. 저희가 70% 낮추고 또 동별 동의율이 재건축만 있어요. 네. 그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동별 재건축 동의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성이 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 같은 것도 하나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쪼개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동의를 2분의 1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분의 1로 떨어뜨리고 해서 어떤 재건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단순화 또 통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 갈 때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공공관리인이 뭐 선정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비 검증을 제대로 한다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1000세대 넘는 것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분쟁 전문가를 직접 확인한다든지 이런 걸 의무화를 해서 전체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이번에 3년 해서 한 15년, 14년 걸리던 게 한 9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된다는 그런 지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진단 생략하는 대책 등등 합쳐서 한 5, 6년이 준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는 게 앞부분에서 줄죠. 그러니까 다 나가고 나서 공사하고 분양하고 하면서 준공 완공될 때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이제 이주 시작할 그 무렵까지의 앞에 행정 절차를 줄인다는 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긴 거를 짧게 하든, 근데 그거는 기간은 줄어들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아껴집니까? 이 여쭙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건축 다 하는데 괜히 기간이 길어지는 규제 때문에 못했던 게 사실이니 그걸 풀어주면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엔 재건축 재개발이 안 진행되는 이유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정말 돈 필요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용적률을 높여주든 어떤 지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앞부분에 행정 절차 줄여주는 것으로 그 타산이 맞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 14년, 15년 걸리던 게 6년 걸리게 되면 예. 처음에 재건축 처음에 할 때부터 재건축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주비도 나중에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운영비는 조달하죠. 네. 뭐 조합장들 뭐 월급도 받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는 뭐 시공사가 예. 다 금융을 통해서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간을 줄이면 그런 금융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성 문제인데요. 예. 재건축이 지금 현재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국은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사업성 보완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3중 주거 지역은 한 10%포인트 올려준, 네. 그리고 한 30%포인트 올려주는, 결국 그만큼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를 80%, 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건축에는 60% 이상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그걸 다 풀었어요. 이제 자기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택 유형을 넣을 수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50% 이상을 임대주로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데 사업의 그 사업성에 따라서 그 보정 개수를 좀 낮춰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임대주 의무비를 좀 낮춰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임대주를 지으면 그거를 서울 같은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공 부분이 인수 가격을 현재는 임대주택 하는 평균 건축비인데 그거를 기본적 건축비 80% 해가지고 한 40% 올려줬어요. 그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재건축 부담금, 재건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 폐지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여전히 재건축에 걸림돌이는 많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재건축 그 초과이익 부담금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재건축이 나중에 취득하면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도 이번에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한 4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 같은 거 조달하는 부분도 주택연금을 통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 개선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당장 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예.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이거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초안 폐지는 물론이고 이제 재건축 건축 기간을 줄이는 것, 도정법 같은 거 법 개정 사안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법이 세 가지가 법이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됩니다.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네. 특례법, 이건 재정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을 만들면 되고. 예, 두 번째는 현재 각종 있는 발표된 대응의 상당 부분이 도시민 주거환경법 도정법의 개정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건축 부담을 폐지한 거는 또 재건축 초과이 환수에 관한 네네. 법을 또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아마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당을 적극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이 도심에서 가장 공급이 확실한 방법이고 또 이게 지금 과거처럼 재건축이 그 수익을 황금알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자체를 놔두면 규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어떤 재건축이 가지는 그 민생 문제 이런 예.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여야 할 것 없이 해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도 제가 나왔습니다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통해서 이런 소상히 정부의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네. 제출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재건축 과정에서 이것저것 그 지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듣다 보면 할 거는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싶을 만큼 줄일 거 다 줄이고 뭐 용적률도 고민할 거 다 하고 근데 그 할 거 다 한 거 하고 실제로 그 결과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해서 진행되는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혹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대책들이 다 도입이 되면 기존에 이것 때문에 잘 진행 안 되던 아파트들이 이제 수지 타산이 맞는 걸로 계산이 되든가요? 저희가 이제 공사비 최근에 오른 부분 한 20-30% 오른 부분을 예.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최근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책 중에 사업성 보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어떤 거든가요? 용적률 용적률을 지금보다 10% 정도 예, 주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건 그냥 다 그 조합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예. 나머지 또 기부 체납으로 또 기무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 완화된 좀 줄이는 용적률 일정 것이. 부분을 또 임대료로 네. 넣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수가격도 올려주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인허가권이 그 지자체 뭐 네. 특히 뭐 서울은 서울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사업에 하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결국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여러 가지 뭐 부관도 많고 네. 요구하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이번에 행정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꾸려서 그런 문제가 다시 좀 과도한 부담이나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또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서울시도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다음 주에 서울시하고 고위급도 주택정책 협의를 합니다. 해서 네. 후속 조치를 또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단축시키는 걸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이른바 혜택으로 줄 테니 그 대신 뭐 기부 체납도 더 하시고 뭐 이것도 하시고 하여튼 서울시 말을 좀 더 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맞바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는 안은 맞바꿈 없이도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리든가 아니면 이제는 신통기획을 따르지 않아도 매우 신통하게 기획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통계획은 신통계획이라고 뭐런가 하면 앞단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 처음 시작할 때 그 재건축 신수가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가이드나 아니면 예. 지도를 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물론 서울시 신통계획을 통해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공공기를 회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사비 부분 이런 부분에 인상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남았고 계속 노후가 되는데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업성 없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기부채납 같은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는 건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정책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보면 중동 신도시는 한 350%까지 올려준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과거에 서울 용적률 하면 차관님 아시다시피 3종이 230 받으면 그게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가구 수십만 가구가 그렇게 재건축이 됐고 이런 형평성 그다음에 어떤 일기 신도시가 아니고 어디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조그만한 단지들은 쉽게 말해 눈에 띄지 않는 단지들은 또 사실 용적률 올려서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사실 재건축 올려주고 저 공공기여 줄이면 그 단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혜택인데 이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가 대안도 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동이나 일기 신도시의 지금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게 속속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중동은 이제 기본 평균 용적률을 한 350%가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00% 후반대에서 20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걸 한 100% 이상 올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전체 일기 신도시는 도시 전체를 개별적인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하나를 놓고 도시 기능을 22세기에 맞는 그런 그 도시 기능에 맞는 도시로 바꾸는 탈바꿈하는 통합개발, 예, 통합 재건축. 그래서 이제 과거는 이렇게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다 분류되어 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 복합 개발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오픈 스페이스는 확보를 하면서 밀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전에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됐을 때는 재건축을 주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좀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야 또 재건축이 돼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밀도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분당이나 일산도 속속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할 텐데 아마 평균적으로 아마 300%에서 350% 그 사이가 아마 될 겁니다. 평균 용적률이. 그래서 상당히 주택 수도 지금 현재 그 1기 신도시, 5기 신도시가 한 29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40만 채 정도로 아마 10만 채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교통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주 문제, 전월세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서울도 이미 그 역세권 같은 경우는 390%까지 지금 원대적 가능하고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330%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지면 그렇게 뭐 소위 말해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고밀 개발하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도지구 선정하는 게 11월. 그럼 지금 막 주민분들 막 이렇게 뉴스 보니까 도장 받고 다니시더라고요. 단지별로 싸우는 데도 많고 뭐 다툼하는 데도 많고 근데 또 어디는 또 막 힘 모아서 우리 정부가 혜택 준다니까 어떻게든 우리 동의를 높여서 해보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재건축이 요원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전체 그 재고주택의 매년 10에서 15%를 단계적으로 한 10년에 나눠서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말씀을 우리 일기 신도시 한꺼번에 재건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 나눠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지구로 하게 되면 과거에도 뭐 시범지구, 시범단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뭔가 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도지구 선정의 가이드라인과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게 뭔가요?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동일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하냐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관 문제라든지 이런 얼마나 열악하냐 세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몇 개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단에 있는 동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발표하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1월 달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아마 26,000호, 많게는 한 39,000호 정도 5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의 가 선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개 더 여쭤드리면 30만 가구가 4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길도 넓혀야 되고 사회 인프라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미 다들 사유지가 되어 있는 신도시인데요. 기본적으로 과거는 현재는 일반적인 서울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지가 자기 단지를 흙물고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너 개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중심 상가도 들어 있고 다음에 근린 상가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을 예를 들면 뭐 서현지구나 서현동이라든지 뭐 순회동 같은 중심 상가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가 들어 있거든요. 같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밀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오픈 스페이스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더 높이 짓고
땅은 더 확보한 후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넣던 병원을 넣던 도로를 넓히던 그걸 한다. 그러면 도시 설계가 다시 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발표했듯이 각 기본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 그리고 MP들이 다 있거든요. MP들이 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다음에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를 앞으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차관님 거죠. 그러면 네. 그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림을 그린 후에 선도지구든 1번 타자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번 타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림은 나중에 아니죠. 그리겠어요? 기본 계획을 하면서 이미 기본적인 그 MP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구상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미 네,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다 예, 있어요? 예, 새롭게 예. 어떻게 바뀌는지? 예.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팔로우를 잘 못해서 그런데 즉 분당 시민들은 분당이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밑그림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기본 구상은 이제 발표가 된 상태고 예. 구체적인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는 예. 그런 것까지는 없는 그런 거죠, 것까지 아직은. 없는 네, 거죠. 네. 아. 근데 차관님이 예. 선도지구 지정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도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도지구 하겠다는 단지가 많나 봐요. 그런 선도지구 것 같아요. 하겠다는 단지가 별로 없으면 선도지구 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많은가 봐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예. 저도 듣긴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뭉쳐지기도 하고 흩어지게 짓기도 하고 가운데 도로도 새로 내야 되고 하는 거면 지금 있는 선도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는 계획에 따라 다른 걸 텐데 네. 왜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 하는 이제 궁금함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에 걸쳐서 30만 가구에 있는 거를 재건축을 하면 1년당 3만 가구가 이제 재건축이 되는 순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대체 주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에 3만 가구씩 밖으로 빠져나가면 3년은 빠져나가야 일단은 3년이 확보가 돼. 맨 처음에 빠져나가는 분들은 새로 아파트 짓는데 3년은 걸릴 테니까. 그러면 빠져나가야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첫 번째 빠져나가신 분이 겨우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30만 가구가 10년 동안 하면 1년에 만 가구니까 3만 가구가 첫 3만 가구가 일단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두 번째 3만 가구도 갈 데가 없고 세 번째 3만 가구까지도 갈 데 없고 네 번째 3만 가구는 이제 첫 번째 3만 가구가 빈 땅에다 이제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 한 9만 가구 정도가 일기 신도시에서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대체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 묵을 곳이든 그러니까 그거 확보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는 아니고 예, 어떻게 저희가 할까요? 국토부가 이제 그 특히 5개 1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끝냈고요. 예. 분석을 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이주 대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현재 그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설문조사도 다 했어요. 그러면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곳으로 이주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자기의 생활권을 이주하고 싶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분당 분들은 생활권이랑 하면 분당 끊으면 서울의 성남의 구시가지 그렇겠죠. 아니면 용인 지역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주를 하고 원하냐 아니면 별도로 정부가 이주 단지를 말하면 이주 단지를 옮기기를 원하냐 뭐 다양한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83% 정도가 현재 생활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렇겠죠. 말씀을 그렇겠죠. 하세요. 당연히. 그래서 근데 제가 신도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일산 신도시나 뭐 중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별도의 이주 대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산 주변에 고향 주변에 예. 여러 가지 그 택지 개발하는 데가 많고 거기 입주되는 물량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그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의 생활권 이런 하면 그 분당 내에서의 재건축 안 한 단지 네. 예. 아니면 성남의 구시가지 예. 아니면 용인에서 흡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성남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그 이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조성을 하겠다는 거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 유지나 나대지 같은 거를 일정 예. 부분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거기에 예, 아파트 또 지어서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정 지역을 좀 복합 개발해서 저희가 선수촌 아파트를 짓잖아요. 네. 선수촌 아파트. 예. 저희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뭐 88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었잖아요. 이런 게 뭔가면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선수들이 쓰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고쳐서 비슷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꼭 임대주택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주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임대주택 짓는 거 아니야?
우리 임대주택 싫어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임대주택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거를 해서 뭐 분양주택을 지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야 건축비도 이주 뽑죠. 그렇죠. 네. 이주 단계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주 택지로 이주 단지 예. 그 이주용으로 쓰고 그게 끝나면 그걸 고쳐서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다시 그런 방법을 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마다 상황이 다르다. 어떤 신도시는 이미 주변에 많이 주택 공급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당이나 몇 개 신도시는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의 이주 단지나 이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플러스 서울에 주택 공급하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할 때도 그린벨트 푸는 게 부담이 돼서 이미 많이 훼손돼서 뭐 축사 있고 비닐하우스 있는 그때 나온 말이 제 기억하는데 비닐벨트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이 훼손된 지역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훼손된 지역 중심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린벨트 땅 주인들은 자꾸 그걸 법을 위반해서라도 훼손해서 거기 농막도 짓고 비닐하우스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훼손시키면 언젠가는 또 정부가 아유 여기는 녹지가 많이 훼손됐네 하고 또 보상해주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회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2년 만에 서울에 있는 그 개발지구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자분들도 물으시고 그럼 입지가 어디냐? 그 제가 입지는 11월달에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저는 고려를 합니다. 절대 그 개발장구역이라는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존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역으로 말하면 보존 가치가 없는 훼손된 단지를 그린벨트 개발장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취락 지역이 이미 많이 형성돼 있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그 선호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지 주택에 대한 그 단지에 대한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훼손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혹시 차관님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서울의 25% 정도가 땅이 그린벨트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그걸 홀딱 써버릴 만큼 어려운가요? 요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홀딱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가 편파적입니다. 홀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일부군요, 일부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서울시하고도 의견을 합치를 본 부분인데 뭔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인데 사실 지금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이 미래가 없다. 결국은 서울에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구들을 위한 뭐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 재건축에서 뽑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 때 철저히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과거에 저희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보험자 주택을 28,800호를 서울에서 공급을 했어요. 28,800호를 공급했는데 강남하고 세곡 뭐 석촌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집값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양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소셜 믹스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이 있었지만 또 한편은 로또 분양에 대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만 특혜를 본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세 대비 15%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구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의 그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국을 풀게 되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공분양이나 아니면 민영주택으로 지어가는데 35%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00%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출산가구나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기전세라든지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2 같은 걸 또 새로 구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넣어서 소위 말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때보다 훨씬 공공주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익성을 강화하고 적어도 푸는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그린벨트 폴더에서 이제 일부를 분양으로 하면 네. 이게 분양가를 똑같이 해버리면 분양가가 서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또 욕을 먹어. 야 정부까지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럴 거고 조금만 낮춰서 팔면 이게 또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고 또 MB 때 보금자 주택이 그렇게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그것만 청약을 해가지고 민간 건설사들 팔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반시장 정책이 돼버렸는데 그런 법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네.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좀 민간 그 분양 시장을 많이 또 구축시키는 측면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할 거고, 특히 이제 결국 이제 100% 임대주택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일정 부분 왜냐하면 그게 적정 임대와 분양이 함께 섞여 살아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소시미스가 불가피한 부분인데 네. 이제 분양주택 분양 가격을 선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거기 공공주택지구가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일반 그 소위 말하는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더 낮을 겁니다. 빌라 공급이 이제 정말 뚝 끊겨버렸잖아요. 전세 사기 이후에. 그래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늘리기로 하면서 이제 매입 확약이라고 그럽니까? 지으시고 혹시 안 팔리면 우리가 정말 사드릴게요. 요러면 만약에 그러면 안 팔릴 걸 각오하고라도 지으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정부한테 팔아먹으려고 의도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가려요? 조금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뭔가면 도심에서 주택이 특히 서울 같은 거는 반 정도가 빌라나 비아파트가 그동안 공급됐는데 네. 그게 한 10% 이하로 뚜껑씩 네.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왜 그렇게 공급이 안 되냐? 결국은 수요가 없고 공사비는 오르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분들은 그걸 지을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거는 결국 뭔가 하면 그러면 LH가 지어주면 내가 다 살게. 그래서 LH가 이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네. 입지와 품질 그리고 LH 요건에 맞는 거를 가지고 오면 네. 설계도와 제작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LH가 민간위원회 구성에 심사를 해서 그 약정을 해줍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지 예,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대폭 늘려서 금리가 내년에 한 11만 원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집을 짓는 주택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는 걱정이 없고 최소한의 적정 이유는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집이라는 건 한 번 지으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서울은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마구잡이 매입한 게 아니고 결국은 로케이션 입지가 중요하고 주택의 그 특성 입지가 있어. 두 번째는 품질. 그래서 LH 같은 거 5단계 그 품질 검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품질. 세 번째는 이제 매입하는 가격이 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게 되면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고 네. 또 너무 헐가 매입하면 누가 그걸 팔겠죠. 안 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감정평가 가격이나 아니면 원가 연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 가격 매입을 해서 이게 뭐 고가 매입 논란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품질 저하 논란 이런 걸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LH가 공급하는 외곽의 신도시에서 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땅을 받은 민간 업체에서 자꾸 분양을 미루는 이유가 이거 해서 분양이 될까? 공사비는 오르는데 이런 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가 분양해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준공 때까지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 합약 해줄게. 내가 다 사줄게.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게. 아니면 나중에 공공분양부터 유홈으로 활용할게. 다만 뭐를 해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100%를 사주는 거 아니고 85%에서 89% 사이에 가격으로 설정해서 사주고 그 대신에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25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좀 더 그걸 1% 더 올려주고 뭐 500세대 이상이면 좀 더 올려주고 그래서 85%에서 89% 사이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제 질문에 답을 이미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 공공택지를 받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이거 분양 안 돼도 LH가 사주는데 하면서 뭐 자재도 조금 덜 이쁜 걸 쓰고 디자인도 좀 더 뭐 인테리어도 좀 싸게 이렇게 해서 LH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값에 사주는 건 아니고 조금 네.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외곽에 분양 안 되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공가에 분양 안 되는 신도시. 거죠. 예. 네, 그렇죠. 공공택지를 뭐 인수한- 디테일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분양가 자체를 올려버린 후에 80%에 파는 건 어떻게 막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가 네. 자유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가격을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합니다. LH가 지금 비주택 비아파트 사들이는 거 있는데 이미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그럼 예산 다 동이 나서 항상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정 예산보다도 항상 못 채우고 있던데 그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그럼 지금과는 어떻게 좀 달라져야 지금은 살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못 사는 걸 텐데.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 LH가 이제 그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이 직접 LH가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 매입하는 방법도 새롭게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재건축 네, 기축을 네. 매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문제가 됐던 기축 주택 매입이었어요. 근데 기축 주택 매입을 하면서 이게 고가 매입 논란이 작년에 발생했던 거예요. 예. 본인 돈이면 이 가격으로 사겠냐 이런 논란이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LH에서 그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준 가격이 120번 넘어서는 사줄 수 없어. 예. 뭐 그리고 기존 주택은 표준 건축비로 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로 매입해. 이러다 보니 공사비는 오르는데 누가 그걸 팔겠어요. 예. 그리고 LH도 고가 논란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걸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예. 그게 아니고 그 신축 기축은 아니고 새롭게 시연등만 해주고 그리고 지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입지와 품질 또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적정 가격으로 LH가 매입을 하려면 LH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다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지금은 말씀. LH가 신축을 사주는 게 없습니다. 여쭙는 이유는 이번에 이 물량이 많아서 잘 되면 꽤 많이 공급될 것 같긴 한데 지금도 LH가 신축 짓고 서로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수량이 안 맞춰지는 걸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길래 수량이 맞춰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매입 가격 올린다. 매입 가격을 합리적 가격으로 설정을 해준다. 두 번째는 LH가 그동안은 매입을 사실은 매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원도 많고 꺼려했어요. 그렇겠죠. 네, 뭐 그런데 싸게 이제 사면 안 사지고 비싸게 사면 기본적으로 못 LH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매입 전담 조직도 꾸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입 심사 기간도 축소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 소위 말하는 관공서처럼 신청하세요. 그럼 우리가 검토해서 사줄게인데 지금은 LH가 적극적 컨설팅을 해줘요. 이렇게 지으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LH에 해주고, 새로운 인센티브가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LH에 대한 예. 조직과 인력도 좀 늘려준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희가 8월 8일 날 대책 발표했을 때가 매입 신청이 신축 매입 신청이 7만 7천 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게 8만 8천 건이 됐어요. 예. 벌써 그러니까 한 8만 8천 건이 지금 매입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LH의 그 목표량이 5만 채거든요. 5만 채는 충분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국의 공공택지에 공급된 상가는 이미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계획동 신도시인 세종에 살고 있는데 네. 세종이 제일 심각한 곳 중 한 곳이죠. 하여튼 제가 그걸 현실에서 뼈저리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과잉 공급 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또 상가 안 지을 수는 없고 좀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커머스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요즘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그 기능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대한 수요도 줄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 2기 신도시 할 때 1인당 신도시 1인당 상업시설 면적이 기준이 한 28제곱미터였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3기 신도시 하면서 8에서 9제곱미터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평균을 뽑아보니까 2기 신도시는 전체 면적에서 한 2%가 부지 면적에서 한 2%가 상업시설 용지고 3기 신도시는 한 1% 정도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신도시를 하다 보면 신도시나 아니면 각종 공공택지를 하다 보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그런 상업시설 용지, 소위 말하는 자족시설 용지, 업무 용지를 많이 늘려달라고 해요. 네.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그렇겠죠. 베드타운 베드타운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교 같은 도시 만들고 사실은 싶겠죠.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번에도 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미분양 발생하면 시장님이 시에서 100% 사세요.
그럼 제가 상가 미분양 발생하면 상가 네. 업무시설 자동용지 얼마든지 제가 뭐 늘려드릴게. 그럼 아무나 못 하세요. 그래서 네. 거기 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과거에 상가 공급이 넘친다는 걸 국토부가 몇 해 전부터 알았지만 사실 LH 같은 근본적으로 적자 기업에서 상가용지 많이 팔수록 또 이제 상업용지 이런 거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또 좀 사실 모른 척한 거 아니냐. 그때 모른 척하면서 상가가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공급되면서 초과 공급되면서 저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상가 이렇게 분양받은 분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지금 뭐 다시 되돌아보면 네. 저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에 택지를 공급하는 그 택지 사업자, 네.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은 뭐 조성원가의 100% 이하 뭐 몇 프로, 그리고 다음에 공공주택 용지도 뭐 조성원가 정해졌어요, 감정가. 예. 그런데 이제 상업 용지 시설은 입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찰 기준가가 있는데 비싸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걸 막 뛰어들어가지고 입찰 기준가보다 200% 300% 높게 써내서 주상복합은 뭐 4배씩 팔리고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H의 수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비 신도시나 앞으로 늘어난 서울에서 할 여러 가지 그런 그린벨트 플러스 하는 그런 신도시나 공공택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유림해서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쓸만한 땅도 많지 않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파주에선가요? 그 저 사전 분양이죠. 했던 주상복합이 결국은 잘 진도 안 나간 게 그게 이제 분양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밑에 상가를 비싸게 사서 다 짓고 나면 결국은 이제 상가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착공도 못했던 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피해자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이제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이제 상업시설을 지어서 예. 이걸 분양해도 결국 이제 땅을 비싸게 샀으니까 상가를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근데 다 팔렸는데 예. 지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그 주거용만 해가지고 분양해서는 회수를 못하니까 주저하는 거죠.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CR 리츠들을 통해서 사게 한다는 건데 지금 지방 미분양들은 수요자는 안 사는 걸 이제 CR 리츠에서 사면 CR 리츠도 수익성이 나와야 살 텐데요. 그게 어떤 계산으로 그들은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CR 리츠 기업 구조적 리츠는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나 예. IMF 때도 한 번씩 도입해서 성공을 거뒀던 대책입니다. 뭔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지은 시행사가 시공사가 후순위로 참여합니다. 예. 대개 그리고 이제 민간 재무적 투자 FI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그 분양가의 한 70% 정도만 선순위가 들어가고 예. 나머지 30%를 시행사 시공사가 후순위로 에코티로 들어갑니다. 70% 할인 분양 받는 느낌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리츠가 구성을 해서 리츠는 브릿지 론 같은 걸 일으켜 가지고 일단 그 70%를 매입을 하는 거죠. 가격에 분양가의 70%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행사 시공사는 그걸 이제 매입 가격을 받으니까 트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리츠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내면 많이 내면 분리과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개편을 요번에 했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리츠가 CR 리츠가 이걸 임대주택을 운영을 합니다. 예. 임대주택으로 이제 운영해서 2년 4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적정 시점에 어느 정도 분양 가격이 주택 가격이 회복됐을 때 그거를 파는 거예요, 매각을.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이때도 CR 리츠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시행사 시공사가 손해 본 적이 없구나. 나중에 후순위를 다 뭐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자기 30%는 떨어져 나가는 부분인데 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하니까 지방에 한 12,000채가 지금 준공 미분양이 있는데 한 5,000채가 넘는 주택이 이미 그 CR 리츠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뭐 다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상향돼야 실현이 되는 시나리오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요자들은 어떻게 될 걸로 봐야 되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택 가격의 진폭 변동성을 네. 좀 이게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더 커요. 서울보다 이게 진폭이 더 커서 특히 뭐 특정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막 지어질 때는 엄청나게 지어서 미분양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뚝 끊겨요. 한 5, 6년 동안.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요. 그럼 다시 집값을 막 짓다가 또 뚝 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주택 시장 불안 집값에 대한 그 대책도 있지만 네. 우리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또 대응을 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그 PF 문제라든지 PF가 굉장히 그 5%도 아닌 자기 자금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택 가격 결정도 한두 개의 그 가격이 그 매매가 되면 그게 일반화되는 그런 주택 가격 결정 모델이라든지 또 주택 건설업이 굉장히 또 자재나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특히 노동지압적인 사업인데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그래서 전세제도가 인위적으로 폐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민간의 어떤 신유형의 어떤 장기 임대 이런 유형을 좀 많이 도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OSC라 그러죠. 옵사이드 뭐 컨스트럭션 같은 여러 가지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할 방법이 없을까? 뭐 다양한 그리고 또 토지 비축 기능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많이 하세요. 이게 그 주택이 필요할 때 택지 지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그래서 토지비를 사전에 비축을 해서 또 그런 시기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뭐 하나씩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조금 진도가 나간 게 있어요. 상당 부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하나하나가 부분은 재밌는 주제인데 정말. 예. 전세제도에도 변화가 좀 뭡니까? 예, 전세 제도를 제가 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라는 걸 뭐 그 소위 말해 인위적으로 뭐 없애거나 폐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위 말하는 좀 열등제라는 그런 인식도 버릴 수 있는 좀 그런 중산층이 거주할 수 네. 있는 임대주택도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법안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합시다 하는 거 차관님 개인적으로 이건 좀 합시다 좀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제일 진짜 이건 좀 해주면 좋겠네. 아니 싶어요. 모두 다 중요한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도심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 재개발, 네.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조합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 소위 말하는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속도를 줄여서 네.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네. 하여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민간이 짓잖아요. 정부는 그걸 위한 이제 도로만 닦아주고 제도 정비해주고 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주택 경기가 이거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좀 이렇게 힘도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이 멈춰섰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건설사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는 아예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 하려고 해도 심지어 신도시 택지마저 그 인기 좋은 신도시 택지마저 건설사들이 일부 택지는 입찰도 안 들어온다고 들었고 정부가 아무리 이걸 공급하려고 해도 건설사들이 포크레인을 굴리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야 근본적으로 이 고리가 풀리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그 주택 공급하는 플레이어의 중요한 부분이 민간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시장 기능을 통해서 민간이 이제 그 공급을 이루어줘야 할 부분인데 정부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규제, 소위 말하는 손톱 및 가시라 그러는데 그런 규제도 좀 풀어주고 또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인허가 기간할 때 너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해서 그 민간이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오늘 이번에 발표하는 88 공급대책 관련해서 우리 주택 관련 건설 관련 그 단체들 협회분들 다 모시고 이번 협회에 대한 그분들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오늘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그 중요한 플레이엔 민간 건설업계의 그 대표분들하고도 그 소통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요즘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 분석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중에서도 상향,
그러니까 갈아타기, 빨리 좋고 비싼 걸로 빨리 갈아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촉발이 됐다고들 하더군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인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야 잘 먹힐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정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지하철 들어와요? 그 안 들어오면 저희가 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라는 또 이야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들도 GTX라든지 이런 예. 정거리 정강이 다 들어갑니다. 교통택이 다 돼 있고 앞으로 당연히 하려고 하는 그 8만 호 개발정 플러스 하는 후보지들은 그런 광교통 대책을 다 갖출 거고요. 특히 서울에서 예. 그린벨트 개발정으로 플러스 공급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대책이 필요가 없죠. 이미 서울시 내에서 공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개발장을 푸는데 입주하는데 7년 8년 걸리는데 이게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가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크게 그 공급의 속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해당 지자체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네. 동일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지하철에서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광역 지자체입니까 그게? 예, 서울시는 서울이거나 예, 경기도이거나. 예. 예. 그리고 경기도는 해당 그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내용인데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개발장 풀려고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구상하고 딱 들어맞아서 이번에 푸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절대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발장 구역은 다른 데와 비해서 지작물 같은 게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을 입주하는 데 한 8년 이렇게 걸리니까 실제 5년 6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다가올 당뇨. 그리고 또 일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인구도 이제 막 주는데 뭐 그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인구는 내년부터 줄지만 그 주택의 공급의 그 수요의 기본은 가구입니다. 가구는 2040년까지 2040년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2039년까지는 앞으로 한 15년간은 계속 가구 수는 늘어나요. 특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5%, 2인 가구가 한 28%, 1인 가구가 벌써 한 64%가 되는데 점점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 수요는 많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OECD 비견에서도 그 나라의 주택의 캐파를 보는데 1인당 인구 1000인당 주택수를 보거든요. 저희가 인구 1000인당 주택수가 418호예요. 서울 기준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그런데 다른 OECD 나라 평균에 462채입니다. 저희가 한 50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 인구 1000명당. 천인당.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1월 달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충분히 주택이 공급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선호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넘치도록 충분히 공급된다는 게 저희가 그 모토고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뭐 무제한만 편도 썼습니다만은 진짜 서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기를 보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을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은 서울에서 미분양 날 때까지 계속 차관님 하시는 걸로. 장관을 하셔야지. 뭐 장관 하시든 하여튼 뭐 그 끝까지 그 보고 국토부 떠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주택 정책에 대한 주택 정책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생각이 다 달라서 참 어려우실 텐데 저 답변해 줄 때 쉽고 알기 쉽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열의를 갖고 진정성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직업. 이게 주택 공급이 여러 개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문제인데 하향 안정화되거나 내려가기 시작하면 공급이 이렇게 뚝 끊겨버리잖아요. 다 민간이 공급하니까 올라가는 기대를 가지고 공급을 3년 5년에 걸쳐서 내다보고 하는 거라서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숙제구나. 에다가 1기 신도시 다시 지어야죠. 목동, 상계동, 중계동 1기 신도시 직전에 지었던 낡은 아파트 저거 또 다 다시 지어야죠. 저희가 정부는 이번에 그 8.8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하나의 목표는 뿌듯합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서민들의 우리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의 주거 불안도 가중화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자라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가 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가격을 안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그냥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지침 고치는 이런 건 당장 8월 때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들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공급의 속도를 내서 공급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셔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의 이런 공급에 대한 그 대책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진 하향 주택 공급이 제때 될 수 있을까 하는 공급 우려가 예. 공급 확신으로 네.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3프로TV와 3프로TV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들과 정부가 우리의 고민이지 뭐 정부의 고민이기만 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네. 3%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네,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뭐 어려운 질문, 불편한 질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의껏 잘 답변해주신 진차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바쁘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